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바쁘고 또 빠르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변을 훑어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건강 정보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윤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몸에 좋다, 나쁘다,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건강 음식이 오늘의 문제거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논란의 도마에 오른 식품들, 과연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오늘의 그 논란 식품들 두 편으로 나눠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식품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초콜릿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그런 식품이기도 합니다. 네, 긍정적인 답변으로는 예스, 이 항산화 작용을 말합니다. 초콜릿의 주성분인 카카오 열매는 카페인, 페닐에틸아민 등 이 다양한 중추신경의 흥분 물질이 들어 있어서요. 우울한 기분과 피로를 일시적으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초콜릿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적포도주의 2배, 그리고 녹차 3배, 홍차의 5배 이상이 함유되어 있는 다이어트나 치매 예방, 또 혈관 기능 개선, 인슐린 저하 등의 여러모로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바로 설탕과 식물성 유제 등 나쁜 영향을 끼치는 원료를 섞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초콜릿은 어떤 원료로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맛과 영양이 결정이 됩니다. 인기가 많은 밀크 초콜릿은 우유와 설탕을 비롯해서 식물성 유제의 비율이 높아서 비만과 또 당뇨의 위험도가 높은데요. 또 카페인 함유량이 높아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에는 카페인 중독과 불면증, 불안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지방 함량뿐만이 아니라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포화 지방산의 함량 또한 높은 편이라서 고지혈증 환자들은 금해야 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식품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변을 내어놓습니다. 밀크 초콜릿과 화이트 초콜릿은 트랜스 지방과 당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카카오 함량이 70%대 이상인 다크 초콜릿을 20에서 30g 정도로 드셔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요, 우리 모두가 항상 식후에 마시는 그런 음료죠. 바로 커피인데요. 네, 커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 바로 혈관 운동을 활발하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카페인 성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최근 들어 많이 변하는 추세입니다. 적정량의 카페인은요, 중추신경 근육을 자극해서 일의 능률을 높이고 또 내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 체지방을 분해하고 또 혈액 속으로 보내기 때문에 커피를 섭취한 후 3시간 이내에 가벼운 운동을 한다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답변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바로 중독성이 과해서 과다 복용의 위험이 높다는 것인데요. 커피는 대표적인 고카페인 음료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을 쫓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분명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집중력이 더 떨어지고 더 피곤해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카페인 과다 복용은 과민증, 신경질, 그리고 불안감, 두통, 불면증 등을 일으키고요. 흡연자의 경우에는 고혈압의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또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식도, 그리고 역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 환자라면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커피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내어놓습니다. 카페인 1일 섭취 적정량은요, 성인은 400mg, 임신부는 300mg, 어린이와 19세 이하의 청소년은요, 몸무게 곱하기 2.5mg이라고 합니다. 보통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아메리카노 레귤러 사이즈는요, 카페인의 양이 200mg 정도로 성인의 경우 하루에 1-2잔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일반 드립커피는 한 잔에는 카페인이 85에서 135mg, 카페라떼는 70mg, 에스프레소에는 35mg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요, 과일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과연 좋은 것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긍정적인 답변입니다.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 이 과일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요. 항암과 노화 방지의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뿐만이 아니라 최근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매일 과일을 섭취하면 심장병이나 또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40%나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과일의 혈압을 낮추거나 심신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다는 것인데요. 과일을 식전에 섭취하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일 수 있어서 확실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네, 실제로 우리 한국인들의 과일 섭취량은요, 90%가 적정량보다 또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하기 때문에 과일 섭취를 더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부정적인 답변입니다. 바로 과당으로 인해서 당뇨병에 좋지 않다는 것인데요. 신선한 과일은 건강식이라는 생각이 물론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과일 속에 포함된 과당은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이 먹을수록 지방간,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당뇨병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저녁에 과일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식후 과일을 먹으면 혈당 지수가 과다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식전에 먹는 것이 좋고요. 단감, 오렌지, 그리고 바나나와 사과, 참외 등 반개, 딸기는 10개, 포도는 19개에서 20알이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또 과일을 많이 먹으면 밥맛을 잃기 쉬운데요. 과일은 디저트일 뿐 절대 밥 대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우유입니다. 최고의 고칼슘 공급원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네, 긍정적인 답변으로는요. 우유 한 잔에는 200mg의 풍부한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멸치, 시금치 등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식품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이상의 흡수율이 높아서 우유를 마시는 것은 가장 효과적으로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데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등 이런 것들을 고루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흰 우유 한 잔만 마셔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3분의 1을 해결하는 셈이라는 거죠. 하지만 부정적인 답변도 물론 있습니다. 우유 섭취가 오히려 칼슘 부족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유제품을 많이 먹는 북미나 북유럽 또 오세아니아보다 유제품을 덜 먹거나 아예 먹지 않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골절 발생률이 더 낮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칼슘 패러독스라고 지칭하는데요. 우유 반대파는 우유의 섭취가 오히려 칼슘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유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인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 결국 우유는 맛이나 마나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질의 흰 우유를 적당량 마시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보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인데요. 보통 성인이라면 하루에 한 컵 200ml 정도를 마시는 것이 좋고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하루에 2컵, 그리고 임신부나 수유 중인 여성들은 하루에 3컵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우유를 소화 흡수시키기가 힘들어서 유당 과민성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우유 한 컵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요, 먹어도 될까 안 될까라고 아리송해 하시는 그런 식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질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무병장수를 꿈꾸는 여러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여기에 오늘 질병 리스트에 대상포진을 추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의 병으로 하나 알려져 있던 이 대상포진이요, 젊은 층에도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의외로 흔한 병, 하지만 대상포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바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대상포진은요, 어렸을 적 수두를 일으켰던 수두 바이러스가 성인의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 약화 등의 요인으로 다시 활성화돼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띠 모양을 뜻하는 대상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포가 띠 모양으로 발생을 하고 또 매우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대상포진은 단순히 피부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수두 바이러스가 말초 감각신경에 따라서 신경 파괴와 염증을 일으켜서 이후에는 피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말초신경 질환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은요, 주로 50대 이상에게 많이 나타나고 일반인 중에 30%가 걸릴 만큼 매우 흔한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상포진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006년 34만 명에서 2010년 48만 명으로 34.4%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노인병으로 알려져 있던 대상포진이 최근에 20, 30대 층에도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대상포진 발병의 주된 원인, 바로 면역력 감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면역력이 당연히 감소하기 마련인데 젊은 층의 경우도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 상승, 그리고 스트레스, 우울증 증가, 영양 불균형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면역력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또 그 틈으로 대상포진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통증이 강도는 제각각이긴 하지만요. 보통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겪게 된다고 하는데요. 근육이나 뼈로 인한 통증과는 달리 어떤 특정한 자세나 동작과는 상관없이 일정하게 통증이 지속된다는 것도 바로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초기 증세는요, 감기와 비슷합니다. 신경계 염증이 발생한 뒤에 뒤늦게 이 피부 물집 현상이 나타나는 질병인 만큼 초기 발진 72시간 안에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이 감기와도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치료 시기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이유 없이 몸이 으슬으슬 추워지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등 감기 몸살 증상과 더불어서 몸이 구석구석 쑤시고 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한 번쯤 대상포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극도로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라면 더욱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대상포진을 치료하는 방법,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 피부 물집이 심해져서 딱지가 않기 전에 수두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이 좋지만 초기 발생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를 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발병 초기부터 신경염증 그리고 파괴에 의한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는 약물을 함께 처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급성기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경병증에 대한 통증 치료는요, 예후를 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상포진이 발병한 후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물집에 딱지가 앉으면서 증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 이상 증세가 좋아진 후에도 통증이 남아있고 또 후유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경염증에서 시작된 질환인 만큼 이른바 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한동안 지속이 되는 건데요. 포진 후 신경통은 매우 극심한 통증이 동반돼서 날씨가 좋지 않거나 또는 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통증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포진 후 신경통이 잘 낫지 않으면서도 통증이 계속되면 또 우울증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상포진 피하고 싶다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답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보통 30대부터 노화로 인해 면역력이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50대 이상부터는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쌓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보약 못지않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침대 맡에 물병이나 젖은 수건, 가습기를 두어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고 면 소재의 깨끗한 침구로 잠자리를 바꿔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침실의 온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또 대상포진의 궁금증 Q&A로 좀 모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대상포진도 재발 가능성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상포진은 10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6에서 10% 정도로 비교적인 낮은 재발률을 갖고 있지만 증상이 좋아져도 바이러스는 잠복 상태로 몸속에 존재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계속 악화된 채로 있다면 분명히 다시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네, 다음은요.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도 있다라는데 정말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대상포진 백신은요. 백혈병, 림프종, 골수침범이 있는 악성 종양 환자, 에이즈 환자, 임산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접종이 가능합니다. 어렸을 적 수두를 앓았던 사람 역시 대상포진 발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백신을 두는 것이 좋고요. 1970년대 이전 출생자는 대부분 수두를 앓았다고 간주할 수 있어서 접종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네, 그 다음은 대상포진,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걸리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통계적으로 보면요. 대상포진은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비교적 많습니다. 한 1.5배 정도인데요. 남성보다 여성이 스트레스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이고 또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한 체력 저하, 로 인해서 면역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또 최근에는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스트레스와 체력 저하 때문에 젊은 여성들에게 대상포진이 쉽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상포진은 옮을 수가 있을까요? 네,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수두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인에게도 옮길 수 있는 병입니다. 특히 어린아기가 수두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수두 바이러스 백신은 일부러 바이러스균을 침투시켜 항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 또는 수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없는 어른이 백신을 맞은 아이와 접촉하면 당연히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상포진과 단순포진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네, 대상포진은요, 보통 신체 중앙에서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으로 나눠서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네, 띠를 두르듯 무리지어 발생하고 등과 가슴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지만 머리, 허리, 그리고 목 등 신체 어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집이 잡히기 전에 통증이 먼저 느껴지고요. 약 10일 후에는 붉은 스포가 생기면서 물집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단순포진은요, 신체 여러 곳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띠처럼 생긴 대상포진과는 달리 이 포도송이처럼 물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보다는 가려움이 더 심해서 대상포진과는 큰 차이를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히 환절기 면역력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빵 원정대가 생겨날 정도로 빵에 대한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저도 간식으로는 빵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눈앞에 펼쳐진 빵의 신세계, 과연 그 중에서 가장 맛있는 빵은 어떤 빵일까요? 네, 맛있는 빵집을 골라다닌다는 빵 도구회와 또 빵 블로거들의 홈페이지를 탐독한 오늘 결과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행복의 집의 행복통 팥빵입니다. 유기농 밀가루와 직접 배양한 천연 발효종을 사용해서
맛이 좋고 또 양도 많기로 유명한 과천의 유명 동네 빵집인데요. 행복의 집이 방배동에도 문을 또 열었습니다. 이 집의 베스트셀러는 행복 단팥빵, 또 직접 삶은 통팥을 사용하는데요. 튼실한 반과 함께 속에 가득 채우고 있어서 빵이 무겁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빵에 겉면까지 팥이 줄줄 흘러 넘치기 때문에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하죠. 네, 참고로 찹쌀떡도 정말 맛있다고 하니까요. 네, 수험생들에게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피터팬 제과점의 장발장이 훔친 빵인데요. 1978년에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 연희동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전통 빵집입니다. 피터팬 제과점을 대표하는 빵은 이름부터 인상적인 장발장이 훔친 빵인데요. 유기농 밀가루와 통호밀로 만든 천연 발효빵으로 기다란 스틱 속에 호두와 헤이즐넛, 크랜베리, 건포도, 그리고 체리와 파파야, 오렌지가 듬뿍 들어있습니다. 겉은 바삭하지만 속살은 놀랄 만큼 쫄깃하고 부드럽다고 하죠. 네, 다음은 라몽떼의 바게트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프랑스스러운 빵을 맛볼 수 있다는 곳인데요. 식사빵의 열풍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장은철 셰프가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전통 밀가루와 통밀 그리고 호밀가루로 매일 새벽에 빵을 만든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상징이기도 한 이 바게트는 당연히 라몽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빵인데요. 전통 방식 그대로 천연 효모종인 르방을 이용해서 수작업으로 성형해 자연 발효를 거쳐 정성스럽게 바게트를 구워냅니다. 바삭바삭한 껍질 속에 숨은 속살은 큼지막한 기공을 갖고 있는데요. 이 구수한 풍미와 쫄깃한 식감이 바로 그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롤링핀의 방배식 빵입니다. 롤링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앙증맞은 방배식 빵인데요. 겉보기에는 일반 식빵과 다를 것 없이 보이지만 그 진가는 속을 갈라봐야 나타난다고 하죠. 찹쌀과 팥이 가운데 듬뿍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부드러운 식빵과 쫀득한 찹쌀 그리고 달콤한 팥, 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세 가지 재료들이 입안에서 환상적인 궁합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요. 김진환 제과점에 있는 우유식빵입니다. 오직 우유식빵 하나로 승부하는 곳이 바로 이 제과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개눈 감추듯 한 봉지를 순식간에 먹게 된다고 해서 빵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전설의 식빵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하죠. 제과점보다는 빵공장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작은 매장에서 가꾸운 우유식빵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통식빵과 슬라이스한 식빵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김진환 제과점만의 촉촉하고 또 쫄깃한 결을 제대로 느끼려면 통식빵을 그대로 찢어 먹는 것이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베이커리 본교의 꿀꿀 바게트입니다. 극동 방송국 옆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빵집 베이커리 본교인데요. 테이블에 하나 없이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쇼윈도 안에 진열된 빵을 선택하면 직원이 직접 노란 종이 봉투에 담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직접 구운 30여 개의 빵들 중에서 반드시 맛봐야 할 메뉴는 꿀 바게트라고 합니다. 얇고 긴 바게트에 꿀과 슈거 파우더를 뿌린 것으로 속까지 꿀이 스며들고 있어 고소하고 담백한 맛까지 또 달콤한 맛까지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식으로 최고라고 뽑을 수 있는 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스톡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정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을 사랑하고 또 관심 있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증권 추천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LG 디스플레이고요. 종목 번호 034220입니다. 네, 대면적인 UHD TV 수요 증가로 패널 수급이 견조해졌고요. 이에 따른 실적 개선 기조로 인해서 4분기도 유지될 전망입니다. 고객사 수요 증가에 따른 ASP 개선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2015년 상반기까지 실적 개선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KTNG고요. 종목 번호 033780입니다. 3분기 실적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양호하게 달성을 했고요. 담배 수출 37% 급증과 내수 점유율 안정에 기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수출 확대와 신시장 추가로 인한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요. 또 배당 매력의 부각이 전망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 제조 그리고 판매 업체, 주요 상표에는 에세와 레종, 더원과 보햄, 그리고 타인과 디스플러스 등이 있고요. 한국인삼공사와 영진약품공업, 그리고 태아산업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관련 스톡으로 LG 디스플레이와 KTNG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감동을 드리는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걸 알려드릴 텐데요. 세상에서 이상한 법률 7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지만 함께 사진으로 보시죠. 네, 첫 번째는요. 호주에서는 A컵 이하인 여성에게는 성인 영화를 출연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정말 믿거나 말거나죠. 네, 두 번째,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는 지폐를 실을 묶어서 사람을 낚는 장난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3위, 뉴욕에서는 클락션을 울리면 위법이라고 합니다. 벌금은 최대 35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 왜 클락션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네요. 네, 다음 네 번째, 호주에서는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가 아니면 전구를 갈아 끼울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를 부르는 것보다 2만 원도 안 되는 벌금을 내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전구를 간다고 합니다. 네, 집에 있는 전구를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다섯 번째는요. 하와이 호노룰루에서는 해가 진 뒤에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면 불법인데요. 작게 부르면 괜찮다고 하네요. 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사모아라는 나라에서는 부인의 생일을 까먹은 남편을 하룻밤 감옥에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인분들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사모아라로 떠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일곱 번째는요. 미국의 미저리에서는 우리에 넣지 않은 곰을 차에 태우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 넣으면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과연 차 안에 곰이 들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차 안에 곰을 넣고 다니는 것을 바로 미국 미저리에서는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능이 다가오면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수능이 함께 끼어 있죠. 네, 한 주 알차게 보내시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